안녕하십니까.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미디어 채널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홍선입니다. 네, 두 번째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학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중에 오늘 주제는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연구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 탐색,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이며 한남대학교 임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네, 교수님 간략하게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한남대학교 취업창업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주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교수법 관련된 부분들이나 교육 혁신, 그 다음에 HRD 관점에서의 진로 교육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의 교육 과정의 변화, 뭐 교육 환경의 변화, 뭐 이런 쪽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나 혹은 이런 취업 혹은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교수님 지금 연구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같이 좀 이야기가 될 내용은 제가 이제 2018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게재를 했던 미네르바 스쿨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떤 대학 교육의 혁신 사례로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 미네르바 스쿨 모델을 그대로 카피한 또 하나의 뭐 그 대한대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교를 한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미네르바 스쿨이 처음 소개되고 또 한국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 제가 당시 소속돼 있던 한양대학교에서 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미네르바 스쿨과 연관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계를 좀 갖는 중이었어서, 제가 당시에 한양대 소속으로 미네르바 스쿨과 좀 직접적으로 제 관련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면 어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혹은 뭐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네르바 스쿨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실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이 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네르바 스쿨 뭐 하버드보다 가기 어렵대. 뭐 이제 이런 얘기라든지, 뭐 혹은 뭐 미네르바 스쿨 하면 이제 그 캠퍼스가 없는 대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많이 그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한국 대학에 뭔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초점으로 좀 들여다보는 거지. 그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네르바 스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미네르바 스쿨이 크게 그 3년 동안 여러 국가들을 돌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국을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 방문 때에 들어왔던 한국 학생 한 명을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 학생이 선택된 배경에는 당시에 그 학생 말고도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육적 그 맥락이나 백그라운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경험도 같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서 이제 그 친구를 인터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굉장히 긴 기간 연구였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 연구를 했었고, 또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도대체 미네랄 스쿨 뭐냐, 어떤 것에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접근을 합니다. 제 논문에도 그렇게 접근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의 내용 중심의 접근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의 접근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미네르바 스쿨은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훨씬 더 주목받았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육 내용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키워드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 practical knowledge,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졸업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실용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제 이 practical knowledge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예. 그 누구나 다 자기주도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사실 실체가 잘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협력학습.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는 있지만 실제로 실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실현한, 잘 구현해낸 이제 그런 사례가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들, 특히 이제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세 가지,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촉발하게 된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건 교육 내용 중에 왜 성과를 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대학에서 열심히 배웠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학생의 그 질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네르바 스쿨도 그거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과 내용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날리지 그냥 어떤 theoretical knowledge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핵심 역량,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진 초점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걸 다시 쪼개가지고 총 120개의 세부 역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120개의 세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일단은 학습이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역량 기반 교육 한다고 하는 학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대학들 컨설팅 같은 거 가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 과정이나 수업 교육 과정은 일단 역량으로 바꿨는데 수업 방법이 역량으로 안 바뀌어 있거나 혹은 수업 방법까지는 어떻게 바꿨는데 평가를 역량 기반 평가를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역량 기반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펼쳤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걸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역량을 중심으로 누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환경 안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그 교육부라든지 어떤 제도권의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구현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혹은 제도가 달랐고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한 루브릭 같은 것들도 잘 개발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역량 기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했을 때 팀티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여러 명의 교수자가 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뭐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이 학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프라인에 캠퍼스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딱 기숙사 2동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를 돌 때 그 나라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해주는 거는 기숙사 잡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아주 수업인 것처럼 실감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게 미네라바 스쿨이 자랑했던 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었죠.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엄청난 바람을 받으면서 이제 줌을 비롯해서 온갖 지금 다양한 실제감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네르바 스쿨이 처음 소개될 당시만 해도 줌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 학교가 지향했던 게 플립 러닝이었거든요. 근데 이 플립 러닝이란 용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radically flip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뭐 레디컬 그러면 굉장히 뭐 급진줄고 극단적이고 뭐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굉장히 극단적인 플립 러닝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3시간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2시간 이상의 사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전 학습량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체 수업의 75% 이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도 사실은 뭐 플립러닝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 뭐 공부해오라고 하면 안 해오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그 학생들이 얼만큼 발언하는가를 가지고 교수자가 색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잘 발언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따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든지 혹은 수업 전체가 사실상의 교수자가 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무언가를 풀어가는 형태의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전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당일 수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의 이슈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거냐. 그래서 이런 각 나라를 돌 때 그 해당 국가에 가게 되면 그 국가의 현지, 그러니까는 업무 관련된 현장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의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코디네이터들이 학생들이 뭔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산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과의 연계를 좀 시켜주는 그런 시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론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도 몇몇 기업들과 그리고 몇몇 대학들이 같이 코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던 것, 즉 철저한 현장 이슈 기반의 뭐 우리로 치면은 PBL이죠. PBL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런 최신의 방법들을 도입해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교수자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미네르바 스쿨의 고민은 어,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들이라고 하는 곳은 교수자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 석학들을 데리고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여기서 우리 학교는 미네르바 스쿨이죠. 미네르바 스쿨에도 과연 그러한 석학이 필요한가? 석학이 온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 학교의 시스템에 맞는 학교의 시스템대로 수업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교수자를 찾는 것에 좀 주력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교수자로 채용한 다음에는 교수자가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학습, 즉 본인의 교수 경험을 좀 지워내고 새롭게 가르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히는 이런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교수법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교수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누구나 대부분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즉 자신의 학습 경험이 곧 교수의 스타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적인 대학들,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신의 학습 경험과 자신의 교수 스타일이 연결되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는 작업을 이 미네르바 스쿨은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들도 많이 훈련을 받고 훈련이 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교수들은 보통 굉장히 어린 그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얼마 안 된 연구자들이거나 아니면 경험은 좀 많이 갖고 있는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어떤 교육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은퇴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섭외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부터 방법까지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역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을 보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네랄 스쿨 같은 모델로 수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업이 역량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네랄 스쿨 같은 어떤 교육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느냐 에 이제 가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스쿨 외에도 뭐 또 혁신적인 교육 사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에콜 42라든지 혹은 뭐 전통적인 대학의 혁신으로는 뭐 애리조나 주립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콜 42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 에콜 42를 그대로 들여온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42 서울이라고 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보면 유사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순히 뭐 제가 미네랄 스쿨을 좀 드러내는 그런 연구를 하긴 했지만, 어떤 새로운 교육 모델들 그거를 흉내낸다 혹은 따라한다 혹은 뭐 이렇게 할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의 철학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에 적어드린 저 세 가지 키워드, 이것이 제일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중요한 사항을 도표로 딱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연구물이나 그리고 우리 대학 혁신 방안으로서 미네랄 스쿨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물을 좀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량이라는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역량 중심 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사실 한국에도 역량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일단 기업 쪽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쪽으로 넘어온 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근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간에 NCS 같은 어떤 국가 차원의 그 역량 시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역량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그 역량을 어떤 것으로 좀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들이 없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은 혁신의 방법으로서 역량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해봤지만, 껍데기는 역량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역량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중요한 배경에 뭐가 있냐면,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선언은 됐는데, 실제로 교수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자들은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이 수업은 어떤 역량을 가르치나요? 체크는 하죠. 무슨 역량? 창의성, 뭐 체크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수업 내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의성을 가르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창의성이란 무엇이고, 창의성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전공 수업이다 그러면 전공 수업의 내용 안에서 그 창의성이 어떻게 개발되고 또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싹 날아간 거죠. 그런 거 없이 강의 계획서에만 역량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의 교수자들과의 공감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고, 그 방법이 뭐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기학습 같은, 그러니까 교수자의 학습 경험과 교수 스타일을 끊어내는, 이제 이 고리를 끊는 작업들이 한국에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죠. 하여튼 뭐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러버스 내에서 영양이 표기는 되나 실제적으로 수업 내용에서 그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이 미네르바 스쿨을 보면은 연구물에서 보면 이 영양평가 체계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대학들이 갖고 있는 거랑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 대학의 학교에 저희 한국에서 적용시키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뭐가 좀 특징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네 가지 역량을 다시 120가지 세부 역량으로 나눠서 그 역량이란 무엇이고 그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량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내용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뭐 어떤 문제를 주고서 이제 그거를 답해라. 뭐 이제 이런 느낌의 논의가 아니라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은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역량을, 여기 과제에 제시된 역량을 어떻게 활용했다, 어떻게 드러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자가 나중에 평가할 때 이 학생이 그 역량의 측면에서 교수가 기대했던 그 역량이 개발되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자고 하면 일단은 뭐가 어렵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장 교수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대표적으로 영양평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루브릭이잖아요. 근데 이 루브릭 만드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루브릭을, 그러면 내가 일단 내 수업에 쓸 전체 루브릭이 하나 있든, 혹은 과제에 따른 루브릭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 또 부딪히냐면 상대평가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 어쨌든 쭉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쭉 이렇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사실 역량 기반 교육과 충돌하는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사실 저는 뭐 모든 수업을 다 역량으로 한다? 그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그 우리나라 환경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역량 중심의 교과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교과목들은 약간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예를 들면 뭐 상대평가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건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붙는 어떤 지원들, 그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만큼의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어떤 결국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붙어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키워가는 과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 저는 뭐 늘 그 고민을 합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이 더 많아야 되고, 또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런 컨디션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맞습니다. 저희가 PBL이나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 교수님들이 수업 설계부터 전문가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0개 역량을 교수님이 알고 있는 것조차도 되게 음, 어려운데 여기 미네르바 스쿨은 아무래도 좀 작은 학교고 맞습니다. 응집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해 주시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서 전과목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런 음, 역량 중심의 과목을 하는 음, 것도 매우 좋은 방향으로 느껴집니다. 네, 음.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학생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학생 인터뷰를 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학생 중심 교육을 많이 실현하고 그 교육 선택권을 학생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한 친구가 어, 뭐 굉장히 우수한 친구였어요. 예, 우수한 학생이죠. 그러니까는 미네랄 스쿨 말고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탑 티어의 학교들을
다 붙은 거였어요. 서너 개 정도. 근데 이제 미네랄바 스쿨을 선택한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유명인입니다. 예,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유명인이 됐어요. 이제 졸업을 했을 텐데,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두 가지를 사실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 대학이지만, 사실상 미국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미국식 교육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서 미네르바 스쿨이 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꿈이나 본인의 어떤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네. 그리고 공부 외에 기타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애들. 근데 기타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네르바 스쿨 같은 시스템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그냥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변호사가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의 커리어 패스를 가진 학생들이 선택할 만한 학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다 그랬을 때 학생들을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형태의 교육 그리고 그런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과연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그 프로젝트나 좀 반쯤 기업에 몸을 담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뚜렷하게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학교 외에도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따지면 본인은 한 15% 정도로 된다. 상위 15%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더 많고 또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수업도 매일 있지 않아요. 3일인가 밖에 수업이 없고요. 예.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이제 그런 학교였다고 좀 봅니다. 음. 아무래도 그 학생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진로를 확정을 좀 하고 다양한 경험치가 있는 학생들이 들어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연구물을 진행을 하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사실 이 연구물이 코로나 시점 이전에 사실 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육 혁신하면서 많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시점 2022년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방안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타겟으로 연구를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제가 어떤 가상환경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연구 과제들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다른 키워드로 연결돼서 최근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좀 들여다보기도 했고 또 여기저기서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 경험들 최근 2년간의 경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지금 일어난 혁신들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도 사실 가능을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 많았는데 근데 그때는 문화적 저항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제한보다는 문화적 저항이 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덕분에 그 문화적 저항이 이제 무너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조건들이 모두 사실상 교육에 투입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테크닉들은 다 썼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예,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요즘 그런 얘기하는데 4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제 특강 같은 거 가면 얘기를 드려요. 그럼 다들 모르시죠? 4월 19일도 아니고 18일이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날이 4월 18일이거든요. 예, 4월 18일 기점으로 많은 게 또 바뀌고 있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상전벽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점에서의 교육의 변화들은 물론 중요한 경험이긴 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어쩔 수 없는 혁신이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한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이상적인 교육의 모델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2018년에 미네르바 스쿨을 연구를 하고 그때 한국의 미네르바 스쿨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야 저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가 아닐까?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미래가 저 모습이 아닐까라고 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뭘까?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해본 거죠. 모두가 미네르바 스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그 2년 동안에. 물론 모양새는 조금씩 달랐지만 네. 예, 다들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랬을 때 이젠 이게 한계가 뭐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4년 전에, 5년 전에 미네르바 스쿨이 한국 고등교육의 어떤 새로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는 뭘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 혹은 조건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은 뭘까를 정리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만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딱 끝나는 동시에 이제 다들 이제 다음 학기부터 어떻게 저는 과거로의 여행들을 떠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로 여행 다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험들을 잘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는 것, 좀 그려보는 것, 네, 생각해보는,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이런 교수학습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많이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한두 학기면 아마 깔끔하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교육 내용 부분보다는 교수 학습 내용 부분에 저희가 많이 치중해서 2년 동안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교육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좀 좋은 연구물로 저희한테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